2008년 2월 1일 금요일. 이날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던 24살의 린지 부지약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집을 사고 싶으니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달라는 한 여성 고객이 전화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지금 남편이랑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사업 문제 때문에 급하게 빅토리아로 이사를 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고객이 원하는 조건이 꽤나 명확했던 게 일단 방이랑 화장실은 적어도 3개 이상, 또 우리가 가정부를 둘 거라서 이왕이면 메인 방들이랑 가정부 방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고, 집의 위치는 다운타운에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 한 15분에서 20분쯤 되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이 가격대는 한 100만 달러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듣자마자 린지가 바로 이거 꿈이냐 생시냐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린지는 이 부동산 중개를 시작한 지 약 1년쯤 된, 아직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신입이었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몇십억이나 하는 집 거래는 어느 정도 연차도 많이 차고 이름도 알려진 베테랑 중개인들이 맡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직 햇병아리 같은 자기한테 이렇게 조건 좋은 문의 전화가 왔다는 게 되게 얼떨떨하고 신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물론 기한이 좀 타이트하긴 했어요. 이 고객이 되도록이면 빨리 이틀 안에 집을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빡세기도 하고 고민도 좀 됐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 건을 성사시켜서 얻는 커미션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린지가 알았다, 제가 괜찮은 매물 바로 찾아서 집 투어 날짜랑 시간 주소 얼른 보내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실제로 린지가 전화를 받으면서 좀 찜찜한 포인트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의도 할 겸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참고로 이 린지의 아빠 제프 부지약도 이 중개인 일을 하고 있었고요. 린지한테 제이슨 제일러라는 남친도 있었는데, 이 제이슨의 집안 자체가 또 부동산 중개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린지랑 제이슨 둘 다 이 제이슨의 엄마가 매니저라고 일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린지가 가끔씩 이렇게 일 관련해서 조언을 얻을 겸 아빠랑 남친한테 전화를 하곤 했는데, 린지가 찜찜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일단 자기가 아직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데 그 문의 전화가 자기 업무용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폰번호로 걸려왔다는 거. 그래서 그 고객한테 실례지만 제 개인 번호는 어떻게 아셨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 남편의 친구가 린지 씨 고객인데 그분한테 소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디 무인도 같은 데로 떠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찜찜했던 건 이 고객이 억양이 좀 독특했대요. 영어를 쓰기는 하는데 네이티브가 아니었고 뭔가 되게 이국적인 억양? 중간중간 혼잣말인지 뭔지 막 스페인어로 뭔가를 툭툭 뱉는 것도 들렸는데 딱히 스페인어도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얘기하니까 남친 제이슨이 옆에서 되게 푸시를 해줬대요. 그래도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그래도 린지가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제이슨이 그러면 그날 네가 고객들한테 집을 보여주고 있으면 내가 집 밖에서 내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이슨이 키도 190이 넘고 예전에 세미프로 하키 선수로 뛰었을 만큼 되게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린지도 안심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매물을 찾기 시작했죠. 찾다 보니까 마침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집을 발견해서 내일 2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그 집 앞에서 고객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린지는 남친 제이슨이랑 만나서 늦은 점심을 먹었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린지는 집 투어 관련해서 좀 준비하다가 바로 약속 장소로 가기로 했고, 제이슨은 자기 친구랑 급하게 일 관련해서 할 게 생겨서 그것만 처리하고 바로 린지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이슨 일이 좀 딜레이가 돼서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5시 29분인 거예요. 그래서 린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하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답장이 왔죠. 알았다. 우리 고객들도 여기 오셨으니까 나 가보겠다. 그로부터 8분이 지난 오후 8시 38분에 제이슨이 이제 나 도착한다고, 몇 분 안 남았다고 다시 한번 린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때 린지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게뭐 집을 보여주느라 한참 바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7분이 지나고 5시 45분에 제이슨은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차를 딱 세우는 순간 그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나오더래요. 둘 다 백인이었고요. 남자는 키가 되게 컸고 여자는 어깨까지 오는 금발머리에 빨간색과 검은색, 하얀색의 화려한 패턴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방금 문을 열고 나와놓고선 다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고객이고 이제 막 도착해서 집을 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이슨은 차 안에서 린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던 게 제이슨이 계속 집 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뭔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더래요. 이때가 2월이라서 해도 되게 빨리 질 때예요. 6시 넘으면은 이미 어두컴컴해져서 안에 불을 켜고 집을 구경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사람들 그림자도 창문가에 막 아른아른거리고 할 텐데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아예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린지한테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냐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죠. 하지만 린지한테서는 어떤 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제이슨은 같이 왔던 친구랑 집을 한번 체크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현관문 앞으로 가서 가볍게 노크를 몇 번 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엔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근데도 조용한 거예요. 이거는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제이슨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근데 현관문에 락박스가 걸려있던 상태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뒷문 쪽을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제이슨이 친구를 보내고 본인은 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집안에 체크 좀 해주시라. 근데 친구가 보니까 뒷문이 살짝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제이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줬죠.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제이슨은 린지의 이름을 연신 부르면서 곧바로 2층으로 향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스터 침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던 린지를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린지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집안 어디에서도 그 두 남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경찰은 일단 현장에 남아있었던 제이슨과 제이슨 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둘은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이 집 현관문에 락박스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락박스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그 시간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되는 시스템이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락박스는 오후 5시 29분에 처음 열렸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5시 29분이 린지가 그 집에 들어간 정확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같은 시각에 제이슨이랑 친구가 자동차 수리점에 있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시간대가 좀 맞지 않다 해서 둘 다 용의자 선상에서 곧바로 제외가 됐어요. 그 다음으로 경찰이 주목했던 인물은 제이슨이 진술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그 집을 보러 온 수상한 커플이었죠. 사실 린지가 자기 수첩에다가 이 여성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놨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 고객의 이름은 없었지만 다행히 전화번호는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번호를 추적해 봤는데 실제로 누군가 사용하는 번호가 아닌 대포폰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누군가가 이 폰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름은 물론 가짜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3개월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전화를 건 상대가 바로 린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건 직후에 이 핸드폰은 곧바로 사용이 중단됐고요. 즉 경찰 입장에서 이 대포폰은 오직 린지한테 전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커플은 진짜로 집을 보러 온 고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경찰이 추정하는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락박스가 열린 5시 29분에 린지와 이 커플은 같이 집 안에 들어갑니다. 2층짜리 집이었으니까 먼저 1층을 쫙 보여주고 2층으로 올라갔겠죠. 집 투어를 시작한 지 9분 뒤인 5시 38분에 제이슨이 린지한테 자기 다 와간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린지가 이 문자를 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분 뒤인 5시 41분
이때 린지 핸드폰에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확인됐는데요. 이 전화 상대가 한 몇 년간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살던 지인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놓고도 린지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요. 경찰은요, 이 전화를 포켓 다이얼로 보고 있어요. 포켓 다이얼이 뭐냐면, 왜 우리 옷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뒀는데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이 잘못 눌려서 실수로 전화가 걸리는 경우 있죠. 그걸 포켓 다이얼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 전화가 걸린 시점이 바로 린지가 커플한테 공격당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린지가 그 커플이랑 집 안에 들어간 지 단 9분에서 11분 만에 이 공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현장에서 발견된 린지의 몸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흔적들이 확인됐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린지 몸에 방어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방어원이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이 들어와서 반응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린지는 2층 마스터 베드룸을 한참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가 욕실입니다 하고 설명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급하게 공격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경찰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린지의 핸드폰이나 가방, 지갑 이런 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린지의 목숨만을 노린 것으로 봐서 이거는 타깃범죄가 확실하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런데 이 커플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DNA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지문도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단서는 제이슨 진술에서 나온 그 두 사람의 인상착의였는데 사실 그날 제이슨 말고도 이 두 사람을 봤다던 목격자가 한 명 더 있긴 했어요. 그 목격자 말로는 그날 오후 5시 30분경에 린지가 그 두 명의 사람들과 해당 집 앞에서 악수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 둘 다 백인이었고 남자는 키가 거의 6피트 정도에다가 검은 머리 그리고 긴 자켓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어깨 정도 길이의 금발에다가 빨간색, 검은색, 하얀색이 섞인 패턴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제이슨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인상착의죠.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 여성이 입고 있던 드레스에 주목했어요. 지금 제이슨이랑 목격자 둘 다 그 화려한 패턴을 언급한 걸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단서가 틀림없는데 만약에 그 드레스가 어떤 특정 디자이너 제품이라던가 굉장히 고가의 옷이면 그 브랜드한테 연락해서 구매자를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레스를 어디서 파는지 찾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드레스는 명품이 아니었고요. 그냥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드레스로 범인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사실 경찰들이 이 커플을 찾기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체 린지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러니까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린지의 가족이며 친구며 동료며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지만 린지가 누구한테 원한을 샀다던가 무슨 적이 있었다던가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기 6주 전인 12월에 린지가 캘거리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 캘거리에는 아빠 제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아빠를 뵈러 가긴 했는데 한 기사에 따르면 린지가 이때 캘거리에 머무는 동안에 옛날에 알고 지냈던 지인 한 명이랑 연락을 2번 주고받았대요. 한 번은 전화통화, 나머지 한 번은 페이스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들이 유일하게 알아낸 사실은 그 지인의 가족들이 이 캘거리에서 나쁜 약을 파는 일종의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린지가 빅토리아로 다시 돌아간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캘거리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나쁜 약 단속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그 지인의 가족들이 한무대기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보통 이런 나쁜 약 관련된 거는 누군가의 제보로 발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체포 이후에 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범인을 색출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대체 누가 그거를 발설했느냐, 너 최근에 누구랑 얘기했느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린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경찰한테 그 팁을 준 게 린지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히트맨을 고용한 게 아닐까라는 게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린지 아빠인 제프의 생각은 경찰이랑 좀 다른 게 제프가 생각하는 용의자 1순위는 누구냐? 바로 린지 남친 제이슨이었어요. 제프가 봤을 때 사건 당일날 제이슨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몇 개가 있대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이슨이 딱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커플을 봤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제프는 자기 같으면 그렇게 황급히 문을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왠지 좀 수상해 보이니까 바로 집에 따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것 같은데 제이슨은 그냥 차 안에 있었던 게 좀 납득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수상한 점은 제이슨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곧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 부분인데 제이슨은 한 번도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린지가 2층에 있는 걸 알고 바로 뛰어 올라간 건지 이 점이 좀 수상하다라는 게 아빠 제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프가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린지랑 제이슨이 잘 어울리고 뭐 서로 도와주고 하는 커플인 건 맞았지만 제프가 린지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소유욕도 좀 있고 질투도 심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린지가 가끔씩 숨이 막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린지가 죽기 6주 전에 캘거리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제이슨이랑 헤어지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제프 생각으로는 이 헤어짐을 알아챈 제이슨이 아마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꾸미지 않았을까. 약간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진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프는요, 린지 사망 후에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린지 사건에 대한 의혹들 같은 걸 포스팅하기도 하고 방문자들이랑 여러 의견도 많이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사건에 제이슨 엄마인 셜리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였어요. 왜 뜬금없이 제이슨 엄마가 나오느냐? 그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그 대포폰 전화가 린지의 개인 폰으로 걸려왔기도 하고요. 또 그쪽에서 린지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놓고 스케줄을 잡으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업계에 있는 누군가가 미리 정보를 준 게 틀림없다.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린지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 매니저이자 제이슨 엄마인 셜리 이름이 등장하게 됐고 이 셜리 연루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점 퍼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제이슨이랑 셜리에 관해서는 경찰이 딱 선을 그었어요. 제이슨 같은 경우는 먼저 9.11에 신고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경찰 조사에 굉장히 성실하게 협조를 했대요. 꽤나 강도 높은 조사였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나중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셜리 연루설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썰일 뿐이고 관련 증거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전혀 용의자가 아니고 이 사건은 제이슨 가족과 관계가 없다라고 경찰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도 온라인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떠돌았고 참다 못한 셜리는 나중에 제프한테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참 이 사건이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범인은커녕 용의자도 추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실은 아무도 모르고 여러 썰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요. 최근에 2021년에 나온 한 기사에 따르면 최신 분석 기술 때문에 2008년 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단서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런 최신 분석 기술들 가지고 과거의 미제 사건들도 풀고 범인이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부디 린지 사건도 이런 행운을 만나서 언젠간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린지 부지약 사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